그러면 342페이지. 자, 1번부터 볼까요? 수익과 비용.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순매출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는 문제이죠. 자, 순매출액을 구하라. 순매출액. 자, 순매출액을 한번 구해볼까요? 총 매출액이 100만원이면요. 매출 환입은 이거 빼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도 빼줘야 되죠. 네. 그리고 매출 할인. 예, 이 세 개만 골라서 빼주면 됩니다. 요 두 가지 매입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예, 참고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만원을 빼면 되겠네요. 예, 17만원. 그러면 83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답이다. 뭐 순매출액 구하라. 이런 것쯤이야 뭐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죠. 다음에 2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매출 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네요. 네, 뭐 매출 원가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은 여러분에게 항상 권장해 드리는 게 이렇게 시험지에 T자를 그리셔 가지고 이 계정이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요 기초 상품 여기에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총 매입액, 총 매입액이다. 그러면 순매입액을 아예 한꺼번에 기입하죠. 총 매입액이 50만원이면 매입 할인하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요 세 개를 다 빼야 되겠네요. 자, 이 35,000원을 빼볼까요? 50만원에서 35,000원을 빼면은 465,000원인가요? 465만 5천원 순매입액. 그러면 판매 가능 금액이 차변에 645,000이 나오는군요. 판매 가능 금액. 자, 거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10만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거니까요. 645000이 되려면 여기는 545000이다. 그래서 답을 1번이다 하는 거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저기를 보니까 학습 안내서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린 게 있는데요. 보니까 내일이 시험 보는 날이더라고요. 내일 지금 여기 수익과 비용 문제 풀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 뒤에서 유형별 연습 문제 그동안 쭉 공부했던 거 있죠?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지금 수익, 비용 다 공부하고 지금 문제 풀잖아요. 네. 이 유형별 연습 문제 중에서 문제를 냅니다. 20문제. 20문제. 그래서 내일, 보니까 시험 보는 날로,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뭐 문제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풀고 있는. 예, 요 수준으로 문제가 나간다. 이거죠. 그동안 풀었던 거.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지금 오늘 수익 비용 풀잖아요. 이 범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시험을, 30분간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배운 거 바로바로 시험 보고 또 다음 내용 나가고 그렇게 될 거예요. 시험이 꽤 여러 번 봐야 돼요. 저희가. 학습 안내서에 그때 안내해 드린 대로 그 일정대로 시험을 볼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하는 문제네요. 매출 원가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매출액이 있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기초 상품 재고액, 매입액.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이 세 개면 구할 수 있죠. 네.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매입액을 더해가지고, 그러면 395,000원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 뺀 것이 매출 원가잖아요. 네. 그러면 10만원 빼면 295,000원이 매출 원가.
그럼 매출 총이익은 29만 5천 원을 여기 매출액에서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이죠. 네, 29만 5천 원이면 30만 원에서 5천 원 빠지니까 20만 5천 원이 매출 총이익이겠네요. 예. 답은 3번. 3번. 매출 총이익은 뭐예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래서 50만 원에서 29만 5천 원을 빼면 매출원가. 아니, 매출 총이익. 20만 5천 원이 나오겠죠.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네, 지금 뭐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T자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상품 계정이에요. 기초 어디 있느냐 봤더니 기초 여기 있네요. 4만 원. 단기 매입액 어디 있느냐 보니까 총 매입액을 알려준 거 보니까 이 총 매입액을 가지고 순 매입액 구해야 돼요. 매입 예누리 요거 빼주고 매입 예누리 하나밖에 없네. 그러면 만 원 빼면 19만 원. 이게 순 매입액. 자, 그러면 판매 가능 금액은 23만 원이죠. 거기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이 자리죠. 5만 원. 네.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는 나온 거죠. 여기가 얼마 돼야 되느냐? 23만 원에서 5만 원 빼온 게 매출 원가죠. 자, 그래서 18만 원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18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되어야 23만 원이 되는 거니까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매출과 상품 매입에 관한 자료이다.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매출 총이익이란 어떻게 구해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네. 그게 매출 총이익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매출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매출 수량 100개를 매출했대요. 개당 200원씩 매출했답니다. 그러면 매출을 하는데 200원씩 100개면은 동그라미 4개 2만 원인가요? 매출액이? 네, 매출액 2만 원. 자,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100개의 원가가 매출 원가예요. 자, 기초 재고가 없었는데 매입을 150개를 했네요. 근데 개당 100원씩 샀어요. 그런데 운반비가 들어갔군요. 그러면 이게 원가가 100개 원가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150개 100원씩 사면은 15,000원인데 거기다 3,000원을 플러스 해야 됩니다. 3,000원이 운반비 더해야 돼요. 그러면 18,000원이 매입 원가예요. 몇 개를? 150개를. 그러면 단가를 이제 구해보면 되죠. 18,000원을 150개로 나눠보겠습니다. 한 개당 얼마 나오냐면 120원이 나오네요. 120원. 그러면 이 100개의 매출 원가는 한 개당 120원이 원가예요. 따라서 매출 원가는 12,000원이다 라는 거죠. 120원 곱하기 100개. 그래서 매출 원가가 12,000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은 8,000원의 이익이 생겼네요. 답은 3번.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이 100개의 원가가 운반비 빼면 100원에 사온 거지만 이 3,000원을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000원을 150개로 나눠도 돼요. 150개. 그러면 20원이에요. 한 개당 20원이 운반비 꼴이에요. 그래서 100원에 산 게 아니라 120원에 샀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120원 곱하기 100개는 12,000원이 원가예요. 근데 우리가 2만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8,000원이 매출 총이익이다.
자, 다음은 6번.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 개념 과목이 꽤 여러 개 있었죠. 네, 1번이네요. 그렇죠? 1번.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죠. 개발비는 무형자산. 다음에 7번. 단기의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인가? 네, 판매비와 관리비만 골라보시라 하는 얘기예요. 상품 매입 시 운반비는 뭘까요? 상품입니다. 이거는 비용이 아니에요. 매입 시 운반비는 상품, 자산입니다. 두 번째, 거래처 직원과 식사한 식사대금은 접대비죠. 판매관리비에 해당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품 화재 보험료, 보험료죠. 네,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습니다. 또 은행 차입에 대한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은 판매비하고 관계없어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거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이에요. 따라서 요 두 개만 더 해야 됩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7만 원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17만 원이다. 자, 다음에 8번 문제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영업이익을 구하면 얼마냐? 자,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예,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야죠. 예. 자, 그러면 우선 매출액을 이제 구해놨으니까 매출원가 요거 빼주고 판매비와 관리비 빼는데 두 개 중에 하나만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구할 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00만 원에서 600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죠. 400만 원이 영업이익이네요. 다음에 9번 문제.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자료가 다음과 같은 경우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네, 영업이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에서, 예, 매출 원가 빼고 판매관리비 빼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이것도.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빼면 안 되죠. 7만 원 빼면 3만 원. 네. 자, 다음은 10번으로 가서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도 수익 비용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공의 2020년 영업손익을 계산하면 얼마냐? 예, 영업이익이 얼마났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매출액에서. 자, 뺄 걸 한번 다 체크해 볼게요. 매출원가, 이거 빼야 되고, 매입액은 상관이 없죠? 예, 급여, 이거 빼야 되고, 복리후생비 빼야 되고, 광고선전비 빼야 되고, 그렇죠.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은 여기에서는 영업의 비용과 영업의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 손익을 계산할 때는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250에서 이거 빼는 걸 다 더해 보면은 이게 35만 원, 45만 원, 50만 원, 200만 원 빼야 되나요? 예. 그러면 답이 50만 원이겠네요. 예, 영업이익이 50만 원이다. 네. 매출원가하고, 예, 급여,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까지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손익계산서의 구성 다 외우셨죠? 이제 손익계산서의 구성. 네. 쫙 쓸 수 있어야 돼요.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빼기 판매비와 관리비는 영업이익, 거기에서 더하기 영업의 수익 빼기 영업의 비용, 그러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 거기에서 법인세 빼면 단기 순이익.
예, 이게 다 암기되어 있죠. 아직 암기 안 돼 있으면 오늘 중으로 꼭 암기하세요. 자, 11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것은 영업의 비용이 아닌 것. 감가상각비네.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에 대한 비용,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기간으로, 내용연수로 나누어서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죠, 이거는. 자, 나머지는 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이자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 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다음 12번. 다음 중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4번이네요. 이자 비용.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무엇으로 분류되나요? 예, 자본 잉여금. 예, 자본입니다. 그리고요, 뭐 매출원가는 그냥 매출원가죠. 예.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건 뭐로 분류되나요? 예, 자본이죠. 이것도 그렇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본이에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경영 성과에 대한 대화이다. 가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알맞은 것은 전기 대비 영업이익은 감소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감소했다는 건 비용이 감소됐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영업이익까지는 계산이 됐으니까 영업이익까지 포함된 비용은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란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그래서 영업의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밑에 영업의 비용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을 찾으면 되는 거죠. 4번이죠. 예,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니까. 다음에 14번. 다음의 내용에서 기업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의류 도소매점을 의류 도소매점에서 의류를 판매하여 얻은 판매대금. 영업이익이죠. 영업수익이죠. 영업수익. 네, 영업수익. 그 다음에 니은 의류 도소매점 매장에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매각하여 얻으니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그래서 3번입니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 뭐죠, 이게? 사용하던 컴퓨터를 매각하면서 얻은 이익이래요. 개정 과목은 뭘까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중에 유형자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게 영업의 수익이죠. 그 다음 15번 볼까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일지 일부이다. 가와 나를 회계 처리할 때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고아원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기부금입니다. 기부금. 직원 단합대회에 비용을 썼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네, 기부금과 복리후생비 2번이 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었으나 다음 결산정리분계를 결산정리분계의 누락이 발견되었다.
누락사항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50만 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누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이자 수익 중에 차기분 선수 금액이 있다. 그러면 당기의 수익에서는 이건 빼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이거 수익을 이연시켜야 되니까 선수 수익으로. 그래서 이건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료 당기분 미수 금액이 있대요. 임대료가 수익인데 당기분이면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죠. 이거는 미수 수익으로 발생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빼기 더하기 이걸 합치면은 마이너스 3만 원이 되겠군요. 빠지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면 47만 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3만 원이니까 47만. 자, 그러면 이것도 분계 연습 한번 하고 가야 되겠는데요. 분계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이자 수익 차기분 선수 금액 8만 원을 어떻게 결산 수정 분계해야 되는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월 31일 결산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차변에 뭐가 될까요? 수익을 취소시켜야죠. 예, 차변에 이자 수익이 와야 돼요. 대변에 오는 게 선수 수익이에요. 그래서 결합관계가 이게 수익 취소가 있다는 거예요. 차변의 이자 수익이 수익 취소고 대변의 선수 수익은 부채예요. 부채. 이렇게 분계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8만 원은 빼준다는 게 수익이 취소되기 때문에 빼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거 이건 어떤 분계가 필요할는지 요거요. 임대료 당기분 미수 금액이 5만 원이 있대요. 미수 금액이다 보니까 아직 회계 처리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이걸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분계를 할 때 이 임대료를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아직 미수했으니까 차변에는 미수 수익 5만 원. 네, 대변의 임대료죠. 그렇죠? 임대료 5만 원. 이러한 분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변의 미수 수익은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고 대변의 임대료가 수익 발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수익 발생 요게 플러스 요인이었고 수익 취소 요게 마이너스 요인이어서 두 개를 같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만 원이라고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분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 분계가 가능해야 돼요. 가능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결산의 절차 문제 볼까요? 결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결산은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하고 있죠. 네. 결산과 가장 관련이 있는 회계의 과정은 기간별 보고의 과정 맞습니다. 우리가 기간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 결산 작업을 통하여 재무제표가 산출된다. 맞습니다. 네 번째, 결산은 현금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에 따라 조정하는 거죠. 예, 현금주의로 처리했던 것을 발생주의에서 조정할 사항이 있으면 발생주의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군요. 다음 2번. 다음 중 기말결산 시 수정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기말결산할 때 감가상각 계산해야 되죠. 네. 대손도 추정해야 됩니다. 네,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기말에 잔액의 뭐 1%, 2% 이렇게 설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인식해야죠. 미지급 비용 또는 미수수익, 또 선수수익, 선급비용 이런 거 기말결산 정리사항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기 매매증권 처분에 따른 손익의 인식. 처분에 따른 것을 결산 때 하는 게 아니라 처분할 때 해야죠, 이거는. 네. 4번이 결산 수정사항이 아니다. 다음에 3번. 다음에 소모품비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소모품비가 비용이죠. 자, 7월 날짜 순으로 한번 보세요. 7월 20일 날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보통예금이에요. 이게 뭐예요? 소모품을 40만 원어치 사고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 시켰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12월 31일 날 보세요. 소모품비 대변의 비용을 취소시키고 차변의 소모품 자산 처리했어요. 이거는 재고가 5만 원 있었다 그런 뜻이죠. 결산 때. 재고는 자산으로 잡아야죠. 그리고 12월 31일 손익계정으로 35만 원이 갔어요. 그렇죠? 40만 원어치 사가지고 5만 원 재고 남기고 35만 원을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한 것은 손익계정으로 가가지고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익계정으로 대체되는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장부 마감하면서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정으로 대체하잖아요. 그 거래예요, 이게. 네. 35만 원은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소모품비 계정의 내역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소모품 구입 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틀렸죠? 7월 20일 날 구입했는데 비용 처리했잖아요. 소모품비. 1번 틀렸고. 2번. 결산 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소모품비는 35만 원. 맞았죠? 여기 손익계정으로 35만 원이 갔잖아요. 이거. 맞았어요. 3번. 단기에 사용하지 않은 소모품은 35만 원. 틀렸죠? 5만 원이죠. 5만 원. 재고. 그 다음에 4번.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소모품은 40만 원. 아니죠. 5만 원이죠. 재무상태표로 가는 것은 자산이 가는 거니까 이게 가야죠. 5만 원이 가는 거다. 4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4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네, 그래서 2번이 옳고 나머지 다 틀렸어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한 결산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냐? 조정하기 전에 1,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조정이 2건입니다. 보험료 선급분. 그러면 이건 비용에서 빼줘야죠. 빼면 이익은 커지는 거죠. 플러스. 비용에서 빼주면 이익은 커지는 거니까 이거는 당기순이익에 더해줘야 돼요. 두 번째, 이자 미지급분. 이건 비용에서 빼야죠. 아니, 비용을 발생시켜야죠. 이자 비용을. 비용을 발생시키면 당기순이익은 감소하니까 이건 마이너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또 생각하면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은 900만 원이 되겠군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900이 된다.
자, 이것도 분계 연습해야죠. 왜 100만 원이 이익이 줄어드는지 요 분계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보험료 선급분을 결산 때 우리 어떻게 분계해야 되는지. 네. 머릿속에 딱 떠올랐습니까? 자, 보험료 선급분을 여러분이 12월 31일 날 어떻게 수정 분계해야 되냐면 차변의 선급 비용 100만 원, 대변에는 보험료 100만 원 이렇게 분계하셔가지고요. 차변의 선급 비용은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시키고 대변의 보험료는 비용 취소예요. 그래서 비용이 취소되는 거라서 100만 원은 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거는 플러스다. 이익에는 더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결산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자 비용 미지급분이다 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급은 안 했지만 발생주의에 따라서 당기분이기 때문에 발생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렇게 분계를 해야 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20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00만 원. 거래의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차변의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이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부채예요. 부채 증가예요. 그래서 이 두 값만 놓고 보면은 여기는 비용을 취소시켰기 때문에 이익은 플러스다라고 했고, 이건 비용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익이 마이너스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100만 원 더 크니까 100만 원을 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900만 원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던 거예요. 이렇게 분계가 가능하시겠죠? 자, 다음은 5번. 이제 내부 통제제도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 통제제도. 한 문제 나올 거예요. 내부 통제제도. 여러분 FAT 1급 시험에서. 자, 1번. 다음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효율성, 효과성 확보. 그리고 신뢰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그리고 법규와 정책의 준수. 이 세 개가 목적이에요. 경영성과 극대화. 이것이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구성요소 5가지가 있었습니다. 통제환경 있었고요. 통제활동 있었고요. 위험평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뭐가 있냐면은 정보 및 의사소통이 하나 있고요. 정보 및 의사소통. 그 다음에는 모니터링이라는 게 하나 있죠. 모니터링. 그래서 구성요소가 5개예요. 통제환경, 통제활동, 위험평가,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고객관계라는 건 없습니다.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요소에 고객관계라는 건 없죠.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는 경영진의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맞고,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는 직원의 위법 행위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게 한다. 맞고, 효과적인 내부 통제제도를 통해서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내부 통제 제도를 가지고 모든 위험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제도는 회사가 시의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 모든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다음 4번.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내부 통제제도의 일환이죠. 자, 1번.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과 관련된 통제 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왜 포함하지 않을까요? 내부 회계관리제도도 법규나 통제 절차를 포함해야죠. 법규 준수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2번.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정부의 신뢰성 확보를 주목적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맞습니다. 내부 회계관리제도와 내부 통제제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지 않다. 다음 5번. 다음 중 내부 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는 승인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 등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를 말한다. 맞아요. 2번. 부정방지 프로그램은 부정을 예방 적발하는 체계를 포함한다. 맞습니다. 3번. 경영진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통제상 중요한 취약점이 된다. 맞습니다. 4번. 재고 실사를 통해 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 재고조사를 했다고 해서 분실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방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재무회계 정리한 마지막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가가치세 문제는 앞에 다시 돌아가서 부가가치세 이론을 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시간 되시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유형별 연습 문제 풀었던 거 있잖아요. 저기 앞에 자산에서부터 오늘 풀었던 수익과 비용까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내일 시험 보실 때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냥 안 보고 풀어도 뭐 60점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시 앞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네, 8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론이 재무회계, 회계 이론을 했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 부가가치세 이론은 부가가치세법에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법을 알아본다. 세무회계의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과 관련된 세금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법인세도 있지만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결산 끝나고 2월, 3월에 세무조정 해가지고 3월에 신고하는 거 한 번밖에 없어요.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한 번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월급여자들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한 신고는 해야 되죠. 자, 근데 부가가치세는 말이죠.
부가가치세는 법인은 1년에 4번 신고 납부해야 돼요. 개인기업은 1년에 2번.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쪽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라고 한다면 개인기업보다는 법인이 훨씬 일이 많죠. 신고 납부를 4번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 회계 업무하고 밀접한 세법이 부가가치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이제 FAT 1급부터 이제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급수가 올라가면 이제 TAT 2급이 되잖아요. 그때 원천징수라든가 급여근로자의 원천징수라든가 연말정산이라든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TAT 1급에 가면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우리가 어떤 세금이라 제가 세금의 종류를 한번 제가 이렇게 미리 좀 메모를 해놔봤는데요. 너무 복잡한가요? 세금의 종류를 이건 뭐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첫째, 우리가 세금을 구분할 때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과세 대상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세금 종류가 무수히 많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해당되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에는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가 있는데 바로 부가가치세가 일반 소비세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소비세라는 건 뭐냐면 모든 과세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10% 단일 세율로 돼 모두 과세예요. 물론 면세만 빼고, 면세라고 하는 것만 빼고 다 과세한다는 얘기고. 근데 개별 소비세가 있는데요. 개별 소비세는 보석, 모피, 자동차, 저런 예를 들어놨네요. 휘발유에도 붙어 있어요. 휘발유에도. 그래서 요새는 뭐 자동차 휘발유 다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도 개별 소비세가 붙어 있습니다. 골프장, 경마장, 유흥주점 이런 곳에 사용을 하게 되면 유흥주점 사장이 내거나 경마장 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소비세니까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승용차를 우리가 산다. 승용차를 사면은요. 승용차를 생산한 자동차 회사가 개별 소비세 내는 게 아니죠. 그 자동차 사는 사람이 개별 소비세 부담해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부담을 누가 하냐면 소비자가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기업에서 이 부가가치세 일을 해야 되지? 국가가 소비자들에게 소비세를 거두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거래 징수 제도를 줘가지고 거래가 일어날 때 징수해라. 그래서 사업자 보고 신고 납부하라고 한 거예요. 세금은 누구한테 걷어서? 소비자한테 걷어가지고.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우리 상품을 매입해준 매입자한테, 매입자가 소비자예요. 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소득에 대한 세금에는 개인소득세와 이제 법인세가 있고, 재산과 관련된 소득에는 취득 단계에서 내는 뭐 취득세라든가, 보유 단계에서 내는 재산세나 뭐 종부세라든가, 또는 처분 단계에서 내고 있는 양도소득세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과 관련된 세금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세금은요, 과세 기관이 어디냐? 과세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국세냐, 지방세냐, 관세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국세에 해당이 돼요. 예. 국세에 아주 대표적인 국세죠. 그래서 국세 그러면요,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천에도 세무서가 있죠. 이천 세무서. 예.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은 다 국세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시도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도에 내는 세금 중에 여러분들 자동차세 아마 시에서 고지서 날라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세무서에서 안 오죠, 자동차세는. 예. 이천시에서 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 그런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해요. 지방세도 세목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또 가정에서 내는 등록세 같은 것도 있죠. 등록세.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관련된 등록세. 개인도 개인 등록세. 그런 게 다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 수입하다 보면 세금. 세관장이 과세를 하죠. 세관장이. 그래서 국세는 국가가 과세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세는 세관에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세금을요, 누가 부담하는 것이냐. 담세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한가 일치하지 않는가를 가지고 직접세다 간접세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예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는 거래징수에 의해서 거래 단계에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 거래 단계에서. 그리고 바로 그 사업자가 거래징수 해가지고 납부를 국가에다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세자는 소비자이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예, 간접세.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세금의 종류를 한번 이렇게, 이게 직접세, 간접세, 이건 담세자하고 납세자가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고, 국세, 지방세, 관세, 이렇게 나누는 것은 과세기관이 어디냐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고, 또 소득세인지, 소비세인지, 재산세인지, 이런 것은 대상, 어떤 단계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소득 단계냐, 소비 단계냐,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여기 중요한 게 많이 들어왔죠. 소비세이다, 일반 소비세, 국세이고 간접세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 교재에 있는 내용은 좀 쉬었다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교재에 있는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